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Touchdown confirmed.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44분경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터가 200여일을 날아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자 찾아나온 나사의 환호였습니다. 인사이터는 1.8m짜리 로봇팔 6개로 화성 지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해 화성 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나사 생중계로 착륙에 성공한 뒤 전송한 첫 번째 사진을 보다 저도 모르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화성의 핵은 알아서 뭐하게. 화성 핵은 알아서 뭐하느냐. 이 탐사의 목적은 결국 인간이 화성에 거주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화성에 뭐하러 가서 사느냐.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 16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광해군 12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뒤에 남은 대다수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400년 후 화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상상을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는 이런 상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이 죽지 않는 공교육을 거치고 공동체인들에게 그런 상상력에 자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1년, 2년 단위가 아니라 100년, 200년 단위의 상상력을 격려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네, 화면은 보지 못했고요. 아침 네. 새벽에 워낙 바빠서 기사만 읽었습니다. 진짜 다들. 예, 조간을 챙기느라고 바빠서요. 저는 생중계를 계속 예. 지켜봤는데, 뭐, 극적인 장면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해설하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제 첫 번째 착륙에서 보낸 사진, 뭐 사진도 뭐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은데, 저기 가서 핵을 왜 연구하냐. 예, 화성의 핵.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400년 전쯤에 미국에 도착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400년 후쯤에 화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말 그러니까요. 모르는 예.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2024년인가요? 거기, 사람을 화성에 보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에 자기가 직접 탈 수도 있다. 70% 확률로. 억만장자인데. 지금 예. 어벤져스를 꿈꾸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생전에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사해서 화성까지 보내는 거 가능해도 화성에서 다시 발사해서 지구로 돌아올. 게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화성에 갈 수 있는 자원이 있죠. 예. 간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미쳤다고 하겠죠. 예. 저는 물론 앨런 머스크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런 상상이 가능하고 실제 거기에 자원을 투입하고 결국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이 상태로 저는 4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후면 40년 후면 그런 상상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네, 아주 빠른 속도로 400년 후면 왜 그때 먼저 안 보냈나 우리 선조들은 뭐 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0년 전에 미 대륙에 먼저 사람들이 갔고 그래서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400년 후에는 역사책이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렇게 보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런 상상을 하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살아남겠나 싶기도 하고 4대 강에는 돈을 엄청 부어도 이런 데 돈을 붓는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네, 4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8분 만에 사진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날아갔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사실 화성에 처음으로 인간이 보낸 탐사선이 내려앉은 게 76년입니다. 사진을 보낸 건 아니지만. 1976년도에 이미 화성에 탐사선이 착륙을 했고, 자, 그러면 2024년에 혹은 20년대에 어쨌든 보낸다고 하니까 대략 한 50년 걸려가지고 인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5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400년이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청탁 비리 관련된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는데요. 검찰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원 전 의원에게 총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었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채용 비리가 있기 전입니다. 근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줬단 말이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거의 전원에 가까운 직원들을 청탁으로 받았을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이 뉴스는 뭐냐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강원지사 후보에 선출을 됐을 때 2014년 당시 출마했었습니다. 지금은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박빙이었죠. 사실 최문순 후보하고. 6회 지방선거 때는 1%포인트 정도 차이였습니다. 아주 박빙이었는데 그때 선출됐을 때 돈을 줬다. 이 지금 소위 권성동, 염동열 이렇게 지금 채용비리하고 연루된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돈을 준 사람도 그러니까 강원도 사정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네. 돈을 건넨 사람까지도 이 사실들을 검찰에서는 다 인정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배달한 사람도 인정했어요. 네. 돈을 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난 4월 달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문무희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용 비리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건 이제 문제라고 지금 경향신문 지적을 예. 하고 근데 있는데요.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때 당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은혜를 입었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로 청탁을 주고받는 과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것이 이거는 채용비리 포함돼서 수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입니다. 좀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탁을 무리하게 계속 하는데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네, 하지만 현재는 돈과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네, 별개로 판단했다고 해야 돼요. 당시에는. 이게 포함돼야 된다. 예,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남부지검에서 현재 이 사건을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정문원 전 의원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염동열 의원은 전화가 됐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배달 사고는 아닌 것으로 이제 몰아가겠죠. 근데 본을 배달한 사람도 준 사람도 인정했으니까. 자, 핵심은 이게 이 수사, 채용비리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뉴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요. 최응집 전 사장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결심 공판에서 직접 채용 청탁 받은 바가 있다라고요. 말을 바꿔서 드디어 그러니까요.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래 끈 사건인데 뭐랄까 전환점이 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에 관련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답방을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연내에 특별한 사정협상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미국이 빨리 하자고 하고 북한은 좀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이유로 뜸을 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된 시그널을 미국이 전혀 주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물론 있을 테고 다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빨리 하자고 하고 북한이 지금 답이 금방금방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가 완전히 특정 안 되다 보니 이제 시간은 남지 않았고. 네, 그렇죠. 연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지금쯤 결정돼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북미 관계가 지금 이번에는 북한에 의해서 교착 상태에 가까운. 네, 원래 G20 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잘 안 됐거든요. 복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요. 여기저기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 JTBC와 KBS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가 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이 보고서 내용들을 전하면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있고 청와대가 이것을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데 가짜 뉴스보다 더한 이제 가짜 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걸 보냈다고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혹은 뭐 그 연구소 소장, 중국 아주대 정책연구소 연구원인가요? 예. 그리고 그 연구소의 김문교 소장. 네. 이런 분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이 됐고, 예. 가짜 메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거든요. 9페이지인가 그래요. 굉장히 정교한데, 누가 장난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청와대 내에서 그 실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미 관계가 박살이 났다. 네,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보고서예요. 가짜죠. 완전히 가짜인데. 네, 현재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청와대가 부인한 게 아니라 가짜로 거의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이메일 계정의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런 내용이 보낸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소장도 출장 중이었는데 기타 등등. 네, 사칭한 이메일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메일이라고. 그러니까 현 정부 대부분 정책에 이제 피해를 주려고.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일단 나오고 나면 그 아니라는 해명은 길어지고 아니라는 해명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게. 그럴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이건 잡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잡힐 사람이 이 정도로 정교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하간 그런 가짜 메일이 크게 한번 돌았다는 겁니다. 보도도 됐는데 기정사실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예. 새로운 유형이죠. 가짜 뉴스에서 이제는 가짜 아예 이메일, 사칭 이메일인 건데요. 그런 게 있었다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요. 네,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연간 카드 수수료가 최대 5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가 어제 법상 단일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는 우대 가맹점 범위를 벌-바급으로 한 건데요. 이로써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는 언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자영업자 대책 없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리고 이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플랜카드 걸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플랜카드 제목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를 확 줄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 소상공인들을 그렇게 걱정해왔던 언론이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의 각도가 카드 회사가 이제 그렇죠. 죽게 생겼다. 그리고 카드 노조가 반발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한다. 혜택이 없어지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소상공인들한테는 대단히 반가운 네, 뉴스인데.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카드사 노조 반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자의 포인트 정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던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뉴스가. 예. 어떤 정책이 나와도 자, 그 언론의 태도가 너무 웃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도하는. 자, 다음은요. 네, 지난해 3월에 양승태 사법부 말기에 구성됐던 이른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기록을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모두 30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전직 대법관이요. 검찰 수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증거인멸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연속해서 계속 나왔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법관들에 대해서 뭐 정신 이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희한한 이유로 갖다 붙여서 인사불이익을 주고자 했던 명단 30여 명이 나왔는데 그게 봤더니 지금 문서에서 일괄 삭제돼 있더라. 이거 누가 지웠냐? 어떤 의도냐? 증거인멸 아니냐? 네, 여기까지. 그걸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예, 아직까지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해당 대법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예, 국내 저널리즘 뭐랄까 모니터링 쇼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내용이 새롭습니다. KBS 이정은 기상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우리도 다뤄야 되겠다. 예. 라고 생각하고 다 보지 않고 바로 껐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 예, 맞습니다. 기상학을 그럼 전공하신 겁니까? 예. 그렇군요. 예. 자, 일단 간략하게, 토크쇼 J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미세먼지가 다 중국 탓이다. 그리고 예.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늘고 있다. 이거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상당수 언론들이 이게 잘 먹히거든요. 미세먼지 다 중국발, 미세먼지 최악. 그렇죠. 이런 단어 쓰면서 자극적으로 달면에 잘 먹히니까 언론에서 되게 제목으로도 많이 뽑고 이런데 이게 실제 통계나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있다. 예.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인상으로 머리에 남아 있어요. 예. 워낙 대부분의 보도들이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뉘앙스의 제목 혹은 내용도 자세히 듣진 않죠. 대충 중국 미세먼지 점점 심해져. 큰일 났네. 마스크 써야지. 여기까지. 예.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과 좀 다르다. 예. 자, 그러면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예.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보도하거나 예. 또는 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확인하는데 왜곡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예.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미세먼지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제목을 좀 낚시성으로 단 기사들 두 가지 정도 짚었는데요. JTBC 보도와 SBS 보도였습니다. 방송을 특정했습니다. KBS. 그 저널리즘 J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예. 다 하긴 특정해서 제가 그거 인정하는 것이 예. 이게 다른 방송사 언급하는 게 특정 의도가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예. KBS 저널리즘은 KBS부터 갔어요. 자사부터 비판했기 때문에 예. 저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고 치고 예. 그래서요. 예, JTBC 보도는 일단 지난 9일에 방송된 기사인데요. 제목이 중국 공장지대 대기질 비상, 다음 주 국내도 대란 예고 이런 제목으로 앵커 멘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악화될 거라는 거는 실제 중국의 환경당국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중국이 악화되면 우리나라도 나빠지냐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인과관계. 예, 제목과 앵커 멘트를 달았는데 기사 내용은 없어요. 국내 대란 예고 이렇게 했는데 기사 내용은 걱정하는 없어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 근데 왜냐하면 예. 그런 식의 연결을 항상 많이 해왔으니까. 예.
근데 이게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미세먼지 예보는 국내에서 사흘치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 예측 모델 이런 것도 일주일 이상 못 넘어가요. 부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도 대란이 예고됐다. 라고 말하는 건 예. 과장이다.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 또 심지어 하나가 기사 내용에도 없고요. SBS 보도는 지난 1월 5일에 나온 근데 건데요. 그걸 보도한 사람의 애초 기자 머릿속에 그 기사를 전공한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오랜 시간의 보도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에 연결돼 있겠죠, 그분도. 예.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질이 나빠졌으니 틀림없이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연결이 돼 있겠죠, 머릿속에. 아, 근데 머릿속에 연결되면 소위 내피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걸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예. 하나는 사례부터 먼저. 예, 1월 5일에 SBS 보도된 내용으로 제목이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모두 중국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기사에 모두 중국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갔어요. 예, 근데 사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발이라면은 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 때 비상저감 조치하고 여러 가지 정책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의미가 없겠죠. 국내 조치는 예,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연구 내용이 기류를 분석했더니 기류의 출발이 중국이었다. 발원지가 중국이었다. 근데 이게 뭐 중국이 발원지였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서울까지 뭐 유도탄처럼 그대로 날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간에는 뭐 서해에 있는 선박들에서도 더해지고 북한에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상당한 오염물질이 있고요. 네. 우리 서해안에 화력발전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많아요? 섞이고 섞여서 많습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밀집도가 3.8배나 높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좁은 땅에 화력발전소가 기류는 중국 쪽에서 오는 게 맞고 맞습니다. 중국 쪽에 그 미세먼지 오염도가 분명히 있지만 예.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해상에서 선박에서 나오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건지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그리고 남한의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예. 근데 모두 중국발 이거는 이 제목 장사인가요? 예. 일종의 낚시성 제목이겠죠. 실제 내용은 예. 실제 내용도 중국 때문에 다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SBS가 반박 보도를 냈더라고요. 예. 실제 인터뷰에도 보면은 중국발 기여분은 뭐 70% 내외다. 모두가 아니거든요, 사실. SBS는 그러면 제목만 그렇고 내용은 또 그 7대3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목을 뽑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생략을 했거나 사실 이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목을 축약해서 달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전문 기자가 아마 취재를 했을 것이고 예. 제목은 데스크에서 달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목 장사를 했겠죠. 예. 그러면 예. 제목 장사라고 비판하시고 예. 왜냐하면 SBS에서 바로 반박 보도를 자세히 억울했나 봐요. 예. 혹시 아는 분입니까? 네, 뭐 저 학교 후배고 잘 아끼는 후배입니다. 사실 더 화가 나겠네 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미디어 선배 이럴 수가 있어. 기사가 감정이 좀 담겼더라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예. 이거 그냥 팩트만 얘기한 게 아니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선후배사이시군요. 예. 자, 그러니까 국내 요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략한다. 예.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미세먼지 보도에서. 이게 사실 미세먼지가 초반에 문제가 됐던 게 한 2013년 정도부터입니다. 그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 미세먼지 한 게. 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시기가 그때고요. 그때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군요. 이게 맞습니다. 시작이. 예. 그때 보도량이 급증했고. 그때 급증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를 예. 보도할 때면 중국을 강조하고 예. 중국발이라는 걸 물론 중국이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맞습니다.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빠질 수는 없는데 그 보도의 경향성이 대부분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시기였다. 예. 초반에는 정치적 의도도 없지 않았겠네요. 뭐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기존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꾸준히 줄이려고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줄여왔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났었거든요. 정체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의도적으로 중국발로 돌린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전문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포션이 뭐 6대3, 7대3 정도는 분명히 되는데, 예. 또 이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뉴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예.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국 예.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빠져나가기 쉽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초반에는 그리고 그게 그 당국들, 환경부나 예. 이해도 정치적 목적과 관련 그 관료들의 이해도 딱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다 보니 초반에 뉴스들이 중국을 너무 강조해서 예. 아직도 중국 이야기를 주로 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팩트는 아니다. 예. 뭐 또 한 가지 예가 예.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예. 뭐 올여름에 굉장히 하늘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기억나요? 지금 예. 보도가 예. 좀 적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아니 우리가 사실 경유차 그대로 다니고 예. 화력발전소도 그대로 떼는데 공기가 깨끗했던 게 동풍이 불어서 중국발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한 경제신문도 있습니다. 아, 이 경제신문에 한번 좀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되는데 경제신문. 예, 그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 미세먼지는 그래서 중국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주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예. 이거 업계 이해가 또 여기 반영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왜냐하면 예. 저감 정치 하려면 돈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그 유해 그 백이 예. 내보내는데 저감 장치 달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업계에서는 이거 중국 때문이야. 네. 라고 경제지를 통해서 네. 나 중국 탓이니까 업계에 부담 주지 마.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요? 예. 아, 이게 재밌네요. 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게. 근데 여기에도 사실 이해관계가. 과학적인 사실로 보면은 올여름에 뭐 동풍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좋았다면은 예. 거꾸로 하면 동풍이 불면은 그 미세먼지가 중국 안으로 다 들어갔겠죠. 예. 그럼 중국이 엄청 높았어야 되는데 중국도 올여름에 유례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중국, 우리나라 모두 깨끗했다는 거죠. 예. 이유는 올여름 폭염. 중국하고 한반도 모두 뜨거웠거든요. 뜨거워서. 지면이 뜨거워지면은 공기가 위아래로 잘 섞여요. 잘 섞여서 희석됐다. 예, 똑같이 오염물질이 나와도 똑같이 경유차가 다니고 똑같이 화력발전 때도 기상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데 이런 뭐 경제지 같은 경우는 다 중국발이 막아줘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산업계를 옹호하고 그렇군요. 예, 이런 경향이 혹시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 많이 팔려고 그런 뉴스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보면은 뭐 최근에 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그 저널리즘 데이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예. 11월 14일 이데일리에서 두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럼 제목 들어보세요.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 고성능 공기청정기 준비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제 기사 제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 업계 이해와 예. 또 그 언론사의 관성과 예. 초반에 이제 그 정치적 이해와 많은 게 섞여 있군요. 예. 그걸 그냥 다 중국발로 퉁쳐서 예. 우리 인식에 다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 국내 요인도 상당하고 예. 여기 저감에 비용 문제 때문에 업계가 또 싫어하겠지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군요. 예. 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더 말씀하시죠.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예. 하시다가 시간 되면 또 끊어버리고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중국발 다 미세먼지 같은 중국 탓이고 그것 때문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아이고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중국 미세먼지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정답은 뭐냐? 이민 가자. 다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얼마나 사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기사입니까? 사실과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다르고요. 거죠. 예. 예.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과거보다는 줄어왔고 그게 우리가 국내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줄어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달해 주면은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속에 뭐 중금속 농도 과거보다 뭐 국가 통계만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들이 한 연구들까지 학계의 검증을 거친 연구들까지 과거가 훨씬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지금이 훨씬 과거라면 줄었습니다. 얼마나 과거를 말씀하는 뭐 1990년대나 2000년대. 그랬겠죠. 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때 미세먼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때가 훨씬 더 심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저감 정치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자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 민감해하는 것이다.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통념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예. 일부러 짚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SBS에 있는 후배를 혼내주려고 한 것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보도 좋아합니다, 저는. 통념이나 관념으로 굳어가고 있는 사안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예.
응원합니다. KBS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주요 후보들을 앞으로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유기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한테도 15분씩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예. 빠른 속도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왜 나가십니까? 예, 우리 당이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계절로 말하면은 겨울 엄동설아니고, 겨울이 길어요. 예, 거기다가 또 우리 하루로 말하면은 달도 뜨지 않는 금음 정도로 비유가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봄이 되게 한다든지 해가 뜨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지. 그게 왜 본인입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우리 당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경륜은 제가 장가도 좀 해보고 이런 경륜을 말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이고 예. 전에 했잖아요. 이제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헬스부 하고 장관입니다.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이제 대변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이런 사정을 예. 좀 바꿀 수 있으려면은 뭐 장비형의 돌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비하고 관우같이 지장덕장으로서 이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꾸밀 줄 아는 또 우리가 여당하고 협상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은 이런 유비입니까?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입니까? 관우입니까? 뭐 세 개가 다 되고 싶은인데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나 고르셔야죠. 이제 그 종합적인 그 능력을 가진 인물이 다 필요하다 갖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형입니까? 장비형입니까? 제가 꼭 한다면은 우리가 당이 지난번에 어려웠을 때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사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그때 선출을 했었죠. 잘 싸웠죠. 비교를 한다면은 그 장비형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장비는 필요 없다. 필요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관은 뭡니까? 공은 말씀하셨고 잘 돌파하고 장비형으로 잘 이제 싸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통을 좀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협상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내대표가 그런 소통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여당과 협상은 너무 없었다. 그럼 이제 협상을 해서 좀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싸우기만 했다. 아니 꼭 뭐 싸우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싸우기 쪽에 이제 주력을 했는데 주력을 했다. 그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 공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중에 소득 주도 성장을 아마 맞서기 위해서 출산 주도 성장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된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 얘기입니다. 의원님에 대해서 친박의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색채가 없으면서도 탈당파가 아닌 나경원 의원 쪽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도 자기가 어느 계파에 속한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친박이라는 계파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 당은 사실상 지금 계파가 거의 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느 계파에 소속돼 있다고 말하는 의원이 없을 정도니까 말을 안 할 뿐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계파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계파라는 거는 그 계보에 수장이 있으면서 수장이 지시를 하면 의원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친박 계보가 존재한다고 하느냐. 그런 계파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수상도 이전에는 없는데. 친이 친박이라고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친이에 속했던 사람들 요즘 또 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계보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죠. 복당파라고 묶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치 행적에 있어서 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기도 건데 계파가 아니에요. 만일에 계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계파가 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러면 하나의 흔적일 정도지. 흔적이지. 지금 그 옷을 입고 실제 활동하는 건 아니죠. 그 복당파도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막 흩어져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이제 그 선거운동 하면서 만나보니까 의원님들이 각각 생각들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복당파도 한 묶음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제 직접 대결 접촉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1대1로 만나서 우리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 소속.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뽑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1대1로 만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린 결론은 이게 정말 이전하고 훨씬 다르다. 다들 계파에서 벗어나서 정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합집산이라는 표현은 또다시 몰려가는 거니까 그런 건 좋은 편이 아니고 네.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언론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복당파, 친박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냥 관성위에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른 채 하는 이야기고. 내부 사정은 알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막연히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전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단일화라는 것은 네. 그동안의 정치 행적, 네. 정치 경로, 또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유사하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에 그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같은 공통점이 거의 없었던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단일화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물과 기름을 섞어놓으면 섞어집니까? 안 섞어지는 거죠. 예. 왜냐면은 소위 복당파 그런 계파가 이제 이미 옅어졌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복당파,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복당파에서는 강석호, 김학용 두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해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당파가 실제 계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사람의 자기 세가 미는 후보를 낼 것이다는 보도가 있길래 만일에 그런 상태라면 누가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장이 이거야말로 우리 당의 계보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누굽니까? 김무성 지금 의원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김학용 의원이 그 후보 단일화 중재를 한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자기들도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된다든지 또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정책위의장하고 서로 카풀을 그렇죠. 맺어가지고 짝짓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좀 그 단일화를 하는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판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일화가 자동 단일화가 되겠죠. 실제 말씀하신 대로 개파라면 누군가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복당파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복당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까? 있다면?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여기 지금 그 질문지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우리는 단일화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 응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묻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 많이 아니 그 단일화라는 것은 비슷한 성향. 나경원 의원과는 전혀 비슷조차 하지 않다. 다르죠. 지금까지 이전부터 그 족보가 달랐는데. 나경원 의원 번 나올 텐데 나경원 의원의 한번 물어보시고요.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같이 대변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 예, 장점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단점이 없는 게 그 단점이겠죠. 네. 너무 정치적으로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단점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
뭐 단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많은 정치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예. 그런 있긴- 말을 하긴 곤란하죠. 있긴 있는데 말하기 곤란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그 멘트로 의원님의-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는데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없다로 그럼 공식적으로 해놓고요. 예. 황교안 전 총리하고 가까운 것도 알려졌는데 이분은 이번 전당대회에 다들 안 나오는 거로 전망하던데 안 나오시는 거 맞습니까? 저하고는 이제 같이 장관도 했었고 네. 또 국무장관을 하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네. 같이 이제 호흡을 국무회의 맞추는 많이 하셨죠, 같이. 사이인데 제가 한 두어 번 만나 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당대회 출마, 그 다음에 그 전에 입당, 네. 이런 순서가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달라, 좀 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아니에요? 안 한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어.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확률로 따지면 0%였다고 한다면 지금 한 40에서 45 정도까지 그 올라갔지 정도까지 않았을까. 올라가 제 있어요? 느낌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직접 만나서 얘기해본 분, 왜냐면 간접적으로만 인상만 듣다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분은 처음인데 물어봤는데 하여튼 한 절반 가까이 올라간 거다 오히려. 뭐 하니까 50보다는 저 낮은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40에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안 한다면 바로 이야기할 텐데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또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외곽에서 보수 세력의 부활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이란 말이 있고 또 보수의 부활이란 말이 있는데, 보수의 부활이란 말에 방점을 두면은 입당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외곽이란 말이라고 한다면은 당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다르게 해석할 안 수 있는 된다가 아니라 고민을 해보겠다, 시간 좀 달라. 그렇죠. 예. 그런 취지였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기회가 된다면 등판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당대표는 출마합니까? 그냥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고.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당을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그건 어렵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경쟁력이 있나요, 당대표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오 시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김태호 전 지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 등판해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은 있습니까? 당선될 만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될 만큼의 경쟁력은 없다? 이제 이번에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로 이제 아주 전 당원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집단 지도 체제가 된다면 그 중에 한 일원으로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정도는 되겠지만 당대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김병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분이 상당히 항의를 할 테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대표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또, 이제 예. 의원님의 이제 오랜 경륜으로 봐서 판단을 제가 조금 본 거죠. 예.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다. 예. 김병준 위원장의 인적청산은 성공합니까?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비대위원장이 그 당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또 필요한 개혁을 하는데 임기도 2월까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것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인적청산 이야기는 하는데 물 건너 갔다 보시는 거군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기엔 또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20초인데. 바로 답변할게요. 예, 출마의 변으로 좀 짧게 마무리하죠, 그러면. 20초 주면서 출마의 변이라면 당이 어렵고 나라가 경제와 안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능력과 경륜을 발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고 또 나라에 꼭 필요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되시면 꼭 나와주시고요. 유기전 의원이었습니다. 뜨거. 하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뉴스공장에 만족하지 않고 유튜브에 가서 하태 불고 하태경 TV를 개국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며칠 전에 개국하셨죠? 한 3일 전에 예. 했습니다. 이게 남들 다 하니까 하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뉴스 공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 소위 이제 약간 극우층 예. 안 듣습니다. 근데 거기 가짜 뉴스가 제일 많아요. 요즘.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태극기 부대발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서 그게 1순위예요. 직접 물론 진출하셨다. 예, 현안들이 좀 있지만 현안들을 좀 해야 되지만 태극기 구출운동, 가짜 뉴스로부터 태극기 구출운동. 왜냐하면 그래야 보수 혁신이 되거든. 태극기 부대가 좋아할 만한 유튜브 뉴스들이 꽤 많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수 예. 채널의 상위권은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렇습니다. 진작에 진출하셨고 아주 일찍. 정말 그 태극기 부대가 선견지명이 있는 게 유튜브 지금 50만, 60만 뭐 구독자층이. 구독자가. 예. 근데 그분들이 그거밖에 안 봐요. TV를 안 봐. 신문을 안 봐. 맞습니다. 예, 라디오도 안 들어요. 게다가 그분들은 그 소위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카톡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카톡 링크를 계속 걸어가지고 홍보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돼요. 구독자가 그렇게 50만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치 컨텐츠가. 카톡 단톡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항상 넣어요. 예. 너도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가짜뉴스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사실이냐 저한테 물어봐요 또. 가령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에 비트코인을 뭐 수십억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냐. 북한 비트코인. 뭐 또 쌀을 북한에 100만 톤 보냈다는 보내가지고 100만 쌀값이 톤 폭등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럼 아유 정신 차리세요. 사실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를 내 이제. 왜 이게 사실인데 아니냐. 왜냐면 그분들은 그것밖에 안 보니까.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람이 세뇌가 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확인 안 해주니까 화가 나고 안 보고. 언론에서는 팩트 체크한다면서 이거 가짜 뉴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아예 꺼버리고. 아예 안 봐요. 이것만 네. 계속 보게 되는 그렇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강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는 문제입니다. 보수 혁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땐 이런 가짜뉴스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가. 그분들이 점점 세력화되니까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가입하라고 하고 했죠. 그렇죠. 그 구독자층 다 합치면요 한 100만이 넘어요. 그 충성도 있는 이게 이제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이 가짜뉴스에 의식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보수의 미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태경 TV를 직접 여셨고 구독자는 68명에 불과합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68명으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짜뉴스가 68명으로 포부는 좋아요. 68명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작은 작으나 끝은 장달이라. 검색도 안 된대요. 우리 이 보좌진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검색도 안 돼. 그리고 또 검색도 하나는 안 되고. 저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도 많아요. 저는 하루 68명씩 증가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총 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자 수 그렇다고 제가 가짜뉴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 수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듣기 좋은 가짜뉴스. 뭐 자극적이죠. 미국이 한국을 바로 제재한대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 네. 대북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대부분 주는 대북 관련 가짜뉴스들이고 북한 관련해서는 또 하태경 의원님이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게 뭔지, 예. 눈에 띌 텐데 그걸 바로 잡겠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하태경 TV의 콘텐츠 주제는 뭐였습니까? 요번에는 예. 저희들이 이제 약간 특종을 한 게 있어요. 특종이요? 최초로 예. 민노총 노조에 예. 그 고용세습 구체적인 명단이 쫙 나왔어요. 고용세습이요? 명단이.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그래요? 아버지 이름, 친척 이름. 뭐 문건이 나온 겁니까? 문건이 나왔죠. 좀 문자가 하나 왔네요. 제가 69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만 9천 번째도 아니고 69번째. 예.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데 꽤 괜찮은 사람 매출 2조에 예. 총직원이 한 1000명. 그런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제 올 초에 예. 12명 뽑는데 신입사원 10명을 그 노조 간부 아들로 해줬어요. 2명은 외부 공모하고. 네. 근데 6월 달에 네. 20명을 더 해달라고 한 거야. 노조 측에서. 노조 측에서. 예.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하다. 열받아가지고 다 까버린 거예요, 그냥. 문건을. 네, 그리고 협력사인데. 그렇죠. 자기 노조 과거에 했던 거랑 이번에 요구한 거랑 그 사람들 명단을 다 까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했던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좀 부족하면 누굴 채용해라. 이런 1순위, 2순위, 우선순위까지 그냥 다 폭로해버려요. 우선순위라면 자녀가 부족하면 이 사람을 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1순위는 예. 채용 1순위는 퇴직한 지 3년 이하이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 그러니까 퇴직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이하의 자녀. 1순위. 2순위는 퇴직하기까지 4년 남은 사람이 2순위. 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이제 고용 세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단어로 딱 잡히다 보니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인데 내가 퇴사했는데 혹은 곧 퇴사할 건데 아버지가 그 회사를 추천하고 그런 어떤 애사심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이어간다. 이런 관점에서는 회사가 꼭 싫어할 일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정도가 아니고 예. 얘를 채용해라. 딱 이름을 줘서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지. 그리고 가산점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불법 판결이 났고. 그거는 공기업일 때의 경우 사기업이 사기업이 자기들 기준만으로 직원을 뽑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용정책 있으니까. 기본법에 고용은 공정고용이 공정고용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라고 그래서 그럼 뭐 삼성 다니면 삼성 그 자식들 그럼 정말 계급 사회가 되잖아요. 전원을 다 뽑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포함시키는 건 저는 정책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처럼 우리가 고용이 무궁무진해서 완전 고용될 때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고용 절벽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고. 회사의 이해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모르겠는데 회사가 정도를 넘어선다고 요구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니, 이번 회사도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요즘. 그리고 채용방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노조는 그 능력의 충성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파업을 무기로 강요를 하는 거지. 이게 저는 물론 이건 노조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민노총 위원장 부르시고 민간 기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건 그렇죠. 예. 일정 정도 공정한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사가 넣고 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회사가 똑같은 요건으로 뽑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준에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 하나의 기준이 들어가고 충성도를 잴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이런 거 놓고 하는 건 상관없지. 그죠? 이런 거는 뭐 되는데 아예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는 하여튼 이게 거죠. 첫 번째 뉴스였어요. 근데 이거는 소위 지금 태극기 부대가 유튜브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내가 척결하겠다. 의 주제에 맞지는 않잖아요. 이건 특종을 했으니까. 일타로. 단독. 언론 단독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단독 하나가 놀라운 게 블랙리스트도 존재하더라. 아, 이 지금 문건에. 나도 이건 처음 봤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이해가는데 100명 이름 있어요. 100명 이름. 100명 이름을 쭉 적어놓고 이 사람들 자식들은 뽑지 마. 내 자식만 뽑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저도 방어가 안 되는데. 현재 구독자 78명으로 10명 늘었어요. 10명 늘었어요, 벌써. 이 짧은 시간에. 이럴 수가. 근데 그건 좀 충격이잖아.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친문이 비문 숙청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여기도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또. 아니, 실제로 그래, 실제로. 노조에도 계파가 있어요. 그렇겠죠. 경쟁 계파가. 모든 조직에는. 네. 그래서 지난번 집권한 계파. 전임 지도부에 대해서. 전임 정권. 예. 이 사람들은 뽑아주지 마. 라고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사실이에요? 그게? 네,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합쳐보니까 200명이 돼, 그 계파 노조원이.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민노총에 탄원서를 넣은 것까지 확보를 한 거예요. 물론, 둘 다 민노총 산하인데, 전임 지도부와 후임 지도부가 서로 격돌하다가 이런 데서 갈등의 증거가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탄원서 넣은 거 보면 같은 동지끼리 이럴 수 있냐. 그건 좀 충격적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된 겁니까? 확인된 거예요. 반박해보라 그러세요. 불러서. 이게 민노총 위원장 불러가지고. 이게 그래서 민노총 타락했다. 뭐 이렇게까지 가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민노총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 노조가 한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민노총 지부장까지 있어요.
민노총 약간 고위 간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 안 된 내용인데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보도는 좀 됐어요. 의원실에서 지금 확보한 단독에 가까운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 사무실로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회사 사보로 공개가 된 건데 올 6월 달에 오래된 얘기네요. 네, 아무 데서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 그래서 우리 의원실로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남북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뒤엎는 의원님 정보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에 뭐 1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되죠? 하태경 TV가? 수시로 바쁘면은. 아니, 예를 들어 월수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 컨텐츠는 올라오죠. 매일. 일부. 내가 한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이렇게 동정 정하는 거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건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야죠. 동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 내가 직접 나와서 한 2번 정도. 동정 누가 궁금합니까? 직접 나오셔서 뭐 콘텐츠를 직접 말씀하셔야죠. 이것도 개인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 테마는 그거다. 하태경 TV 방금 가입했는데 만화만 나오는데요? 그건 태경 TV라고 하태경 TV가 아니고 태경 TV라고 애들 만화하는 게 있어요. 태경 TV는 태경 TV는 구독자 100만이 넘어요. 하태경 TV가 무관하는데 거기에 가입하셨어요. 하태경 TV입니다. 태경 TV가 아니고. 태경 TV 아닙니다. 태경 TV는 만화 채널이에요. 그 구독자 100만 넘어요, 여기. 100만 이렇게 구독자 돼 있으면 그거는 하태경 의원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69명입니다. 가입자가. 좀 전에 79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자, 70여 명으로 어떻게 가짜뉴스를 때려잡을지 저희가 지켜보고 예. 매주 하태경 TV 근황을 전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짜뉴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고용세습, 특히 민노총 고용세습 관련해서 제보 주세요, 제보.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번호 아시는 분들 많은데 제보. 010-7151-2735 115 제보 좀 주세요. 지금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결정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태경 TV에 광고하러 나오신 셈인데 보니까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텐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정치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근데 그런 거 보면 공장장 능력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슈퍼맨이야, 슈퍼맨. 전 세계가 경쟁하는 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하태경 이름으로 과연 컨텐츠가 팔리느냐. 쇼도 하고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래야 돼. 진짜 구독자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94명 됐어요 방금. 어이구. 웬일이야 역시 이거. 뉴스공장 파워 대단해요. 94명. 방송 끝나면 100명 돌파하겠습니다. 방금 140명 됐습니다. 진짜로? 예. 이야, 뉴스공장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는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를 뭐랄까요. 퓰리처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짜뉴스를 지금 적발하고 이제 고발하시겠다고 한 건데 가짜뉴스에 거꾸로 대상이 된 뉴스도 저거 보긴 봤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뉴스인데. 근데 그게 좀 심각했던 게 갑자기 그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새로 교정됐어요. 정확하게는 102명이고 102명. 140번째 가입했다고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른 사이트에 가입. 자, 의원님이 가짜뉴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내가 다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문자나 전화가 갑자기 폭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태경 입원했다는 게 뜨는 거야. 이번이요? 여배우 사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원했다는 가짜뉴스니까 확인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으면.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포인트는 하여튼 스캔들에 있는 거죠. 결혼 2번 했다. 가짜뉴스는 또 한 수십만 뷰야. 이래가지고. 지금 가입자 100명으로 수십만을 어떻게 이기죠? 이렇게 가짜뉴스가 계속 나와주니까 제가 아니, 저는 근데 그 가짜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수가 이제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의 의도고, 근데 이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 오지 말고 죽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냐면 이게 적을 수가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사실 제 전략이 이제 동서남북 사방 난사 전략이기 때문에 나쁜 놈 다 잡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전에 본인이 잡히겠어요. 견제하는 사람이 많죠. 좌우 그냥 다 공격하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뭐 건강한 보수가 이렇게 합쳐야지 병든 보수 합치면 어차피 망한다. 이제 뭐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이제 복당할 리스트에 하태경 의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거기 남아서 죽어라 그러고 이렇게 전투 부대들이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당이 먼저 깨지겠더만 뭐 우리 한국당 탈당한다든지 신당 창당한다든지 뭐 친박 쪽에서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말로 하는 거겠지. 자기들 득표 전략인데 내가 보면 네. 표명을 하고 위기의식 고조시키는 건데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되기엔 너무 큰 발상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황교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한테 1등 주자가 있다? 있고 실제로 TK는 예. 그 공천 소위 말하는 학살 이런 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라도 되니까. 그러면 뭐 이미 날아갈 바에 그냥 일찌감치 신당 만들어가지고 요즘 태극기 부대 센데 기본이 100만 부대가 있는데 합쳐서 독자적으로 하면 뭐 비례까지 해서 승산 있다. TK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옛날 친박연대 그렇죠.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친박연대보다는 더 절박하겠죠 이번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라는 정말 강력한 주자가 있었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이 있었잖아요. 한나라당이 있었잖아요. 예. 친박 연대는 그냥 박근혜 밖에 지지부대잖아요. 밖에 있었는데도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델, 소위 이제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권 주자 1위였는데 그 반기문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모델이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황교안으로 그게 되겠는가. 쉽지 않죠.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안 가죠. 왜 가겠습니까? 자기는 주류의 대표가 되고 싶은데. 그 가짜뉴스에 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절박할 때가 공천 떨어지는 게 확실한 사람들이 그냥 안 죽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항상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해본 사람들. 그리고 TK를 개혁하지 않으면 다른 데가 다 죽어요. 그러느니 TK를 개혁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한국당이 분당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꽤 크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TK 있는 사람 그대로 다 공천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절반 적어도 한 8, 90%는 날릴걸? 그러겠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160명 180명째 가입했습니다. 계속 근데 숫자도 가짜뉴스가 있고 그래 아까. 아니 저희 제작진이 직접 확인하는 이런 문자로 오는 거는 딴 데 가입한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네, 지금 검색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아무튼 빨리 고쳐야겠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지금 방금 오피셜은 202명입니다. 역시 축하합니다. 200명 돌파. 저기는 20만인데 이제 200명으로 20만을 이순신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한번 이순신 해봐야죠. 그거 괜찮네. 하순신 한번 해봐야겠네. 가짜뉴스. 하순신, 가짜뉴스 평정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그 전에 잡힐 것이다. 그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 오늘 웃고 즐기는 사이에 10개가 왔네요. 시간이 다 갔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뭐 하태경 TV가 개국했다고 하는 소소한 뉴스를 가지고 20분을 다 썼네요. 근데 이제 포부는 원대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유튜브에 있는 태극기 부대발 가짜뉴스를 잡겠다. 근데 뭐 보니까 왼쪽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도 잡아야겠습니다. 요즘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211명 됐습니다. 제가 200명 가지고 20만 따라잡기는 아주 멉니다만은 어쨌든 정면 승부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그 엔진 내일 시험 발사합니다. 지난번 연결에 이어 다시 한번 왜냐하면 내일 발사거든요. 고흥 나라우주센터 현장 연결해서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김진환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공우주연 인터뷰한 건 지난 시간이 처음인데, 네. 라디오 인터뷰도 처음 하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잘 들었답니까? 여태까지 뉴스에 방송에 좀 나온 적이 있긴 한데요. 이런 반응은 좀 처음인 것 같고, 재밌었다, 이해가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뭐 베트남, 중국에 있는 아는 지인들로부터 또 왔습니다. 남친들로부터. 아, 이런 반응이라는 건 많은 반응이 처음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뉴스 공장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발사하니까요, 곧. 네. 좀 자세히 요 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엔진을 직접 개발하신 거죠? 네, 저희 연구원들 한 80명이 같이 했습니다. 80여 명이. 이 엔진의, 뭐랄까요, 완성도랄까요? 제가 이제 얼핏 보기로는 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엔진 보고 자체 개발한 엔진, 핵심 엔진을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 자체 개발한 엔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뭐에 놀랐다는 겁니까? 저희 엔진의 개발한 속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랐고요. 너무 빨리 개발해서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했는데 외국의 기술을 받지 않고. 예. 그거하고.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준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그렇죠. 뭐, 안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엔진 자체보다도 저희가 그 시험 설비. 예. 에 대해서 특히 또 놀랐습니다. 와서 이 시험 설비가 굉장히 컴팩트,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 있고, 설비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IT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배우고 싶다고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오히려? 네네. 여기서 해외 전문가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러시아 분들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가 이제 IT 쪽에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모던한 설비를 보고 좀 교류 좀 하자. 자기네 연구원들을 보내고 싶다. 거꾸로네요. 네네, 거꾸로 돼서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주 관련 기술은 사실 러시아가 미국 다음에 최강국인데 배우고 싶다. 네. 이게 그럼 여기에 놀라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빨리 개발했지?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서글픈 점도 있습니다. 좀 넓은 시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엔진을 이렇게 빨리 개발했다는 건 놀라운 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진 자체 개발하는데 통상 한 7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저희는 엔진 설비를 구축을 하면서 지금 한 8년 내지 7년에 개발을 한 거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설비만 줘도 한 3, 4년은 그냥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놀란 거죠. 다 합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시간 내에 개발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본인이 단장으로서 자랑이시고, 자랑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 독자 모델이 비행에 성공하면 이게 이제 위에 뭐 인공위성 싣고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상에서 실험해서 잘 됐는데 과연 비행을 실제로 해보면 잘 되는가 이런 실험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건 언제쯤 개발되는 겁니까? 2021년에 3단형 누리호가 이제 1.5톤 위성을 달고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 시험 위성이지만. 네. 네. 3년 후면은 그러면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완전한 자체 기술로 띄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미국이 기술 전수를 안 해주니까요. 나빠요, 아주. 네. 어느 나라든 다 전수를 안 해주고 있죠. 아니, 근데 미국이 일본한테는 해줬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는 해줬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일본한테는 주고, 우리한테는. 이게 좀 정치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건데. 네. 그 얘기는 따로 한번 개발에다 성공한 다음에 발사까지.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오늘 새벽에 인사이트 화상 탐사선 착륙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하고 뉴스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거 참 부럽지 않습니까? 네, 매우 부럽죠. 그런 꿈을 가지고 실현해낸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했어. 네.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하고
지금 같은 경우로 나눠서 지금 같은 정도의 지원으로 나눠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곧 제가 말씀을 좀 다음에라도 더 자세히 드리고 싶은 거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유소년 축구가 없습니다. 발사체 개발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게임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 게임만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먼저 키우는 이런 것이 없어서 미래 10년 뒤에 사용할 기술을 지금 해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엔진 75톤 개발할 때의 그 기술들은 저희가 나로 개발 당시에 동시에 우리가 키운 유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나로호에서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을 하는데 틀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30톤급 엔진의 기술을 구축해놨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75톤에 그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은 10년 전에 우리가 나로 때 구축한 거고 그때 개발 책임자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로 때 그 육성된 그 선수들이 결국 맞습니다. 10년 동안 뛰어서 여기까지 성공을 네. 이끌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유소년 축구팀을 키워야 우리가 다음 발사체 더 진행하고 더 좋은 발사체를 만드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가 굉장히 비실비실 내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획 사업을 하고 좀 준비 중에는 있는데 조금 그래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성공을 이끌어낸 분들은 그러면 30대에 이 일에 뛰어들어서 40대가 될 때까지 10년간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결국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대 아주 젊은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기 시작합니다. 30대 시작해가지고 이제 40대까지 네. 계속. 근데 그분들이 후배가 없이 그냥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50대, 60대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후배가 있어야 된다. 네. 뭐 후배도 계속 인력도 뽑아야 되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그 미래 10년 뒤에 할 예산이 지금 기술 구축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거의 미미합니다. 예산 얘기도 요거 성공시키고 예산과 나서 인력. 네. 성공시키고 나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진하게 얘기해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단장님, 여기 관심 가지는 네네. 곳은 뉴스공장밖에 없어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네, 여기 관심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많은 애청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오셔가지고 기술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정책에 관한 이야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일단 발사체 성공시킨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렇죠. 그 얘기를. 네. 저도 관심이 많고 사실 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 관심을 표현할 장이 없어서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한 다음에 다시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면 발사합니다.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으로 드디어 우주 발사체가 처음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이었습니다. 원정우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들고 올 줄 알았어, 인사이트. 당연하죠. 예. 방금 저 김진환 단장님 인터뷰도 하셨는데, 이 저희 과학학원 앉아 있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본인 팟캐스트 선전. 2시간여 동안 정말 열심히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다들 이제 뉴스공장을 이렇게, 홍보 플랫폼으로 저는 활용하시는지.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안 썼어요. 근데 주변에서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활용을 하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용하면 오히려 광고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게 아주 드물게. 네. 여하튼,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했고요. 저도 이거 생중계를 봤습니다. 예, 새벽 한 4시 54분인가 착륙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44분인데 54분이었나요? 예. 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건요. 어쨌든 그 즈음에, 예. 그 즈음에 착륙했어요. 물론,
생중계라고 했지만 생중계는 나사를 생중계한 것이지 예. 착륙 전 과정은 그냥 말로 했어요. 이게 나사의 낚시인데요. 그렇죠. 나사가 의외로 이런 낚시를 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화성 착륙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계가 최소한 내려앉는 그렇죠, 그렇죠. 장면을 볼 예.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제트 추진연구소 관제실 장면만 계속 나오고 코멘터리. 생중계를 착륙 생중계가 아니에요. 예. 착륙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나사 직원 생중계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은 분노했습니다. 예, 이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업적 자체가 훌륭하니까 요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큐리오시티였습니까? 네. 요 바로 직전에 2011년에 보냈던 그렇죠. 거. 그때는 적어도 로봇가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서 네. 사진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는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오는 사진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착륙하는 거를 생중계는 안 했어도 그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그것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건 제가 방송 중에 들으니까 낙하산 펼쳐지는 장면. 아, 네. 그거는 찍은 걸 나중에 보내줄 나중에 것이다. 보여주겠다. 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나올 사진들은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풍경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사방을 그냥 돌면서 머리만 돌면서 찍은 사진 정도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얘가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거죠. 지구 핵을 예. 관찰한다고. 지금까지 이제 화성에 굉장히 여러 번의 착륙선들이 갔었고 그냥 미국 것만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 유럽 다 실패하고 폭파하고. 근데 내려가다가 착륙을 못했어요. 이거. 그럼 이제 지난번에 ESA 미국 우주국에서 보낸 것도 이제 스키아파렐리라고 네. 떨어져가지고 폭발하는 참담한 광경을 나사에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 불타서 시커멓게 된 거를. 이때까지 보낸 것 중에 성공은 미국 것만 했고 나머지는 다 실패. 절반 이상이 실패했어요. 예, 이때까지. 성공 확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착륙의 경우에는 예, 궤도를 도는 경우는 뭐 인도도 성공하고 했지만 얘는 뭘 갖고 인도도 있냐면 화성에 아 예,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 무인이지만. 인도가 화성에 궤도선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망갈리안호라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지금 멀어요.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뭘 갖고 있냐면 드릴을 갖고 있습니다. 땅 판다는 거 아닙니까? 5m 깊이를 팔 수 있는 옛날에 큐리오시티는 뭐 몇 센치밖에 못 팠거든요. 예. 목적이 근데 땅 파는 거예요, 얘가. 목적이 땅 파는 거예요. 이것도 인사이트라는 이름도 사실 거기서 나온 그 중위법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안을 보겠다 이런 예. 의미로. 근데 얘가 이제 나사에서는 이걸 뭐 땅 속의 온도를 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진계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을 한번 발견해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죠. 예. 땅을 파보면. 예. 왜냐하면 화성에 70년대 바이킹 갈 때부터 가자마자 적어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도는 표면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4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겉만 훑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해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파면은 물이 좀 진흙 같은 게 있을 거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화성의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됐거든요. 발견됐죠. 큰 호수 같은 것도 발견됐고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식이면은 한 5m 파면은 젖은 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경우에는 젖은 흙이 있으면 반드시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별로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또 헛물 켠다는 얘기 들을까봐 무슨 뭐 온도를 재고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인간이 거기서 생존 가능한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물이 한 이 정도 깊이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지진계 검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화성의 내부도 지구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는 우리가 목적도 생존할 있고요. 수 있느냐. 근데 그렇죠. 이제 화성이 그 자전이 24시간 몇십 분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지구랑.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건데 화성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낮고 여러 가지 극한 조건이긴 한데 최소 조건을 갖췄다. 사실 화성의 자기장은 굉장히 약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뭐 금성이라든가 다른 행성에 비교하면 다이렉트로 맞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뭐 저 수성 같은 데는 그냥 완전 다이렉트고요. 네. 금성 같은 경우는 아예 자외선은 통과를 못하고 적외선이나 그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 여기는 영하 6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면 뭐 그 방한 시설과 공기, 그 산소 발생기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뭐
당장의 기술로 생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거 가능하죠. 그 영하 60도라는 것도 사실은 화성 표면에 햇빛 받는 곳은 영상 2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영하 60도면은 남극의 최저 기온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남극에 사람 다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종기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화성에 뭐 그 편도로 여행을 가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앨런 머스크도 뭐 보낸다 그러고 나사도 보낸다 그러고 뭐 가서 뭐 돌아오지 마라. 뭐 못 기지만 돌아오죠. 살아라. 예.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장비를 안 갖고 보내니까 게다가 지구에서야 발사체 시설과 온갖 그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들도 많고 한데 거기서 그런 시설을 갖출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못 돌아오죠. 초기에는 아주 어려운 얘기고요. 네. 어쨌든 이래서 이제 나사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만약 그런 2020년에 기회가 계속 보내려는 주어지면 가실 거죠. 거예요? 저요? 예. 물론 자격 요건은 안 됩니다. 저는 신체 건강의 신체 문제 때문에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못 견뎌요. 그 가속도랑 이런 거 안 됩니다. 중간에 죽게 네. 되죠. 그런 거 중간에 둘 다 비참하게. 그리고 우주 음식만 먹고 어떻게 기회를 버텨요? 네,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감자라도 심어서 마션 영화 보면 감자도 재배하던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우주선이 개발됐어요.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하지만 돌아오진 못합니다. 그러면 가실 겁니까? 지금은 안 가요. 더 늙어서 나이가 더 들어서 네. 할 것도 없고 이제 네. 뭐 그럼 그러면 왜 갈 수도 보냅니까? 그쪽에서. 있다. 안 보내겠죠. 뭐 이게 뭐 혹시라도 가면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안 보내주시면 그냥 못 가는 거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친구, 애인, 가족, 뭐 직업. 예.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다고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에서 모집을 했을 신청받았는데 때, 예.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가볼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조건을 대보시죠. 싫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 왔어요. 네. 외계인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자기 별에. 네. 가느냐 마느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거는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체 실험은 안 한다는 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그들의 고등 문명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체 실험이 분명히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 약조는 공증 받고 공증. 어디 누가 공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걸? 그 경우에 가느냐. 저는 아마 갈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저도 갑니다. 예, 화성하고 좀 얘기가 다르죠. 화성은 좀 위험한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좀 크게 있잖아요. 자, 무슨 지금. 오늘 주제 결론을 10초 이내에 내시고 끝내죠. 예, 미국 우주군 얘기 들었고, 지금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되고 있고, 일본의 우주 엘리베이터 실험도 있고, 중국의 우주 탐사 공사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우리 이제 내일 누리호 발사하는데, 필두로에서 빨리 나서지 않으면 몇십 년에 완전히 뒤처진다. 맞습니다. 예. 네, 자원 여기서 투입해야 된다, 이제. 예, 지금은 이게 이상을 추구하는 활동 같지만, 나중에는 이익과 권리,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실이 된다. 원종호 씨였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